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산업의 전망. 2. 한국의 기술적 역량. 3. 중국의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SK온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값비싼 코발트 소재를 완전히 배고도 기존 3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코발트 프리, CO 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기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는 리튬 니켈 흑연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에 핵심 원료로 3원계 배터리 소재 중 2차전지 금속 원가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단가가 가장 비싼 소재로 꼽힙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DR 콩고에서 생산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채굴 과정에서 노동 착취 논란 등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조만간 양산으로 이어지면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SK온은 코발트 함량을 0으로 낮추는 대신 니켈이나 망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발트 프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명과 주행거리 같은 성능도 기존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간 코발트 프리 배터리엔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발트 함량이 적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줄어드는 그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값비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인 산철 LFP 배터리에 주력하면서 값싸게 내놓고 있지만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철 같은 저온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재원과 크게 다른 주행거리 성능의 위약금을 매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더욱 가치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코발트는 대부분 중국에서 재련되기 때문에 IRA에 의거해 중국산 광물 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실은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코발트 프리 제품 개발에 H에너지 솔루션은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코발트 비율을 5% 이하로 줄인 NCMA,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알루미늄 배터리를 상용화해 테슬라와 GM의 허머 EV 등에 공급 중입니다. SK모이 시자 점유유 또 삼성 SDI 역시 최근엔 니켈 비율이 91% 이상인 젠6 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을 90%로 늘리고 코발트 비중은 5% 이하로 줄인 배터리 NCM9를 개발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국 소비자가전쇼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의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고 있는데 이 SK온 배터리의 위력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이후 차량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악의 눈 폭풍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해당 차에 탑재된 SK온의 배터리가 가정집에 4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65%나 남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역할을 녹록히 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경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강타하면서 캐나다 일부 및 온타리오 지역은 100만 곳 이상이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흑한 속에서 이루어진 정전 사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F150 라이트닝 배터리가 자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 주며 정전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미국의 커뮤니티 웹사이트 레딧에 공유하면서 F-150 라이트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F-150 라이트닝 소유자는 레딧에 우리 집에 4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F-150 라이트닝이 우리를 구했다 며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선택 조명과 TV를 이틀 동안 작동시키면서 정전해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전이 회복돼 차의 전기를 끄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는 65%나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에는 지능형 전원 백업 기능이 탑재돼 있는데 이 기능은 유사시에 가정집 또는 야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차 내부에도 11개의 콘센트로 최대 9.6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기능한 것은 SK온이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NCM9 배터리 덕분입니다. NCM9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 비중은 배터리 용량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충전으로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롱레인지 버전의 경우 320마일, 51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는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싸는 SK온의 Z 폴딩 기술로 보완해 CES 2022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와 내장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CES 2023에서도 주행거리는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한 NCM9 플러스로 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미국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지난해 3%에서 2025년 44%로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6.5%에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공장 설립에 총 40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K온과 포드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 글로벌 SK에 들어갈 장비 중 95%가 한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짓는 공장의 장비 및 설비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사용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글로벌 SK 공장의 장비업체 선정과 발주가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SK는 SK온과 포드의 미국 합작법인으로 켄터키주에 각각 43기가와트시 GWH 규모 공장 2개와 테네시주에 43GWH 규모 공장 1개 등 연간 총 129GWH 규모의 3개 공장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각 업체의 공시를 역산하면 글로벌 SK 장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 넘는데 이 중 국내 장비 업체들의 거래 규모는 7,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규모 순으로 톱텍 2,821억 원, PNT 2,217억 원, 2건, 윤성 FNC 2,088억 원, 2건, 자비스 161억 원, 이노메트리 131억 원 등인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비 발주까지 고려하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기 단축의 빠른 진행 및 기술력 때문입니다. SK온은 그동안 국내외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SK온의 미국 자체 공장인 조지아 공장의 경우 이미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장비업체 비중이 96%에 달했습니다.
SK온 전체 장비 구매액의 서국 산화 비율은 2년 연속 94%를 웃돌았는데, 이에 대해 SK온 관계자는 글로벌 SK 장비 발주로 국내 업체들이 고용 창출을 비롯해 2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H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말에 2조 원 물량을 추가 수주했는데, 지난 1월에 또 4조 원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 10월만 해도 배터리 제작에 있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벌써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리튬과 코발트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그런 저력과 원동력이 나오는지.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A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 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폰을 픽어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만 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 조이었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이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과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의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로 탄산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 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파고를 같이 넣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저티브, 긍정적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긴원과 규모의 김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A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AFP, 리듬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 며칠 전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인 ASML은 2022년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법인의 중국인 직원이 자사 독점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애리 드러났다며 포괄적인 내부조사와 네덜란드 수사당국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독점적인 제조기업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주요 고객으로 있는 첨단 미세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을 원했지만 이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된 만큼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이 자국 국적의 직원을 포섭하여 ASML의 독점적인 기술을 유출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가운데 이국에선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향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수조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10년가량의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처럼 카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보유 중이지만 만약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투자는 멈추게 되고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 투자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대중 반도체 포위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유예 조치는 최장 5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남은 가운데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결정에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필요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능력은 10%가 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로 반도체 자급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자급률은 중국 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TV, 냉장고, 스마트폰부터 크게는 자동차와 건물, 인공위성 발사체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22년 단 1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중국 내 반도체 폐업업체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던 당시 연간 1,000개 안팎의 반도체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 반도체용 첨단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밀접히 연관되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던 칭화윤이마저 파산했으며 중국 내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던 YMTC, 즉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NG 창신 메모리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공장 투자 일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사업 구조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장기간의 반도체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을 추구하다간 파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5%가량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벌써 12%가량 감소해 추가적인 매출 하락과 만성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한 SMIC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몰아주기성 주문으로 중국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사실상 바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점은 중국 반도체의 숨동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봉쇄작전을 펼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파산시키면 5년 안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업 70%가 정리된다는 계산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3년 안에 70%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국의 조치로 인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파산해버리면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은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을 압박해 대중 반도체 투자를 철회시키면서
중국의 마지막 회막마저 걷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결정에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시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SMC도 삼성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투자한 만큼 중국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단기 유예 1년 장기 유예 5년을 내걸었지만 한국과 대만 등 국가에 상관없이 수십조 원 투자한 중국 시장이 무용지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문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TSMC가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되던 반도체를 비싼 돈 주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반도체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를 쥐고 중국 대륙을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없이 모든 반도체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까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는 필수 소재로 탑재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에 탑재하게 되면 수입해서 탑재해야 하는 중국보다 온갖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는데 앞으론 한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중국에게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져갈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중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폭풍 같은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산업이 반도체라는 핵심 요소를 제거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빙하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측에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생산하는 기업에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소부장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기술력 확보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13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간 투자금 1천억 원 가량의 13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확보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소부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처럼 소부장을 국산화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나서서 한국과 대만을 향해 중국 내 투자를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만큼 중국 산업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분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